박근혜 대통령이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내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당대회 얘기부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경남 창원에서 첫 번째 합동 연설회를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네. 현장 합동 연설회에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전당대 열기가 좀 약해요. 여러 가지 물론 좀 이따 또 올림픽까지 시작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당 대표 출마한 5 후보들이 사실은 개파 해체 선언을 이야기하고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당을 이끌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정병국 의원, 김용태 의원 후보 단일화도 결국은 비박 단일화를 향한 그런 몸부림이고 또 친박의 새 후보들이 아직은 단일화는 안 됐습니다만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의 열기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되고 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당청 관계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형식으로 주자들을 통해서 나올지 국민들이 관심을 과연 많이 끌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박 대 친박의 대결로 다시 마지막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갈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당원의 민심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정도의 그런 큰 당의 담론을 만들고 가는 후보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정현 후보, 이주영 후보, 정병국 후보, 주호영 후보, 한선교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담론이 너무 적어요. 당의 개혁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국한돼 있지.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데 좀 더 큰 담론을 만들면은 좀 당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 현장 연설회 같은 합동 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호응도 이것이 앞으로의 판세를 예측하는 데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직접 선거의 묘미는 바로 연설 능력 그리고 후보자의 메시지 전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연설을 잘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해창 전 후보도 마찬가지로 연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었죠. 또 이인재 후보도 마찬가지로 아주 연설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대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 메시지를 새누리당이 보수의 집권 정당으로서 과연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은 정부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했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과연 증세 없는 복지가 그동안 논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향후의 집권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뛰어난 연설력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역시 현장에서 중요할 거고요. 4번 열리지 않습니까? 네. 전주, 지금 창원에서 열리고 있지만 전주 그리고 찬안, 서울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현장의 대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사실은 역시 중요한 건 우리 박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아무래도 계파 문제, 친박 후보 3사람, 비박 후보 2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단일화도 역시 지켜볼 내용이지만 과연 친박 후보가 과연 그동안의 친박 패권주의라는 말까지 나왔던 총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비박이 그런 집권의 이 비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파 간의 갈등 그리고 박심과 김심 아무래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부분도 역시 친박 후보에게는 중요할 거고요. 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이런 이 비주류의 중심 세력들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이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이 사드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안에 대한 이슈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현안에 대한 메시지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네. 그 오늘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 지역이 이제 이주영 의원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후보들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 있을까요? 홈 이펙트라고 해서 홈그라운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영 의원 후보로서는 지역구의 탄탄한 세력을 또 전당대회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보나
또 당원들 또 국민 여론상으로 이주영 의원이 뭐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유리함은 있으나 앞으로 남아 있는 이번 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TK 지역에서는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청 수도권에서의 이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친박계의 선택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비박계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후보들 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세결점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언이라든지 당 대표로서의 당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비전도 있겠으나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상으로서는 지금 후보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정현 후보가 오히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더 앞선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70%가 비중으로 잡혀 있는 이 당심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너무나도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전국적인 관심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서 당심이 중요한데 네. 오히려 분산되는 TK보다는 PK 그리고 충청 수도권에서의 당원들의 이 당심이 중요한데 어느 후보가 각을 세우기보다는 계파 간의 협력과 통합 쪽에 더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느냐 그런 안정감과 이 신뢰감을 누가 주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네. 제가 덧붙이면 TK 경북 민심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네. 숫자가 많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분산이 되겠지만은 과연 TK 경북 민심을 누가 끌고 가냐. 당심이겠죠. 이제 네. 민심 플러스. 그게 중요한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 개혁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정현 씨는 호남 대표야말로 정권을 재창출한다. 이주영 후보는 트럼프 같은 아주 중요한 후보를 영입하겠다. 대선 전국에서. 정병국 후보는 수평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주호영 후보는 중립적인 그러한 대표로서 자기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을 이끌겠다. 한선기 후보는 강성 친박을 해체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만고만합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타는 보수 정당, 집권당 아니에요. 중도 보수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국정의 가장 핵심인 사드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는 이런 큰 메시지가 있어야지 당심을 좀 크게 끌고 가는 물줄기를 만들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네,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TK 민심 이번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못지않게 세 분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후보 단일화 이게 또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김용태 의원하고 정병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여기다 이제 비박계 주호영 의원도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교수님, 그 추가적인 단일화 비박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친박계에서 아주 그런 메시지들이 친박계 후보를 옹립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결국 비박계의 이 단일화에 대해서도 열어놓겠다는 이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열려는 있는데요.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본인들의 가능성, 압도적인 정병국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쏠림 현상을 통해서 이 지지층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은 팽팽한 대결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친박계 진영에서 3명 중에서 2명이 단일화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면 비박계도 아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뒤에 있는 이 복심들이 작용하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박계 단일화는 친박계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 있다. 함수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그동안의 총선 참패 그리고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 취임 이후에 사상 최저치로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 민심도 이 사드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TK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 행보 그리고 이 부분이 새누리당의 향후의 집권 전략과 맞물리면서 비박계의 원심력과 또 친박계의 구심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맞물리냐 이에 따라서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바로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주호영 후보
또 정병국 후보 열심히 뛰면서 자기 편으로 지지세를 몰아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단일화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 여론의 비중이 네. 크다면은 이 단일화의 이 길을 문을 상당히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다 당심의 비중이 크고 네. 국민 여론이 주는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개적이거나 표면적인 단일화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친박계에서 한 명의 후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후보에게 표가 몰아진다라는 것을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박계의 단일화를 지켜보면서도 친박계 후보들이 이건 정말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표리부동한 행동을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친박계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 당 내로 보나 당 외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단일화를 하느냐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단일화는 안 하느냐 오히려 물밑에 친박계의 어떤 선택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는 것이거든요. 표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앞으로 이 당 대표의 임기 기간 동안 또 대통령의 임기 후반 동안 충분히 조화롭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계파 간의 어떤 통합도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야권과의 협력도 가능한 사람 쪽으로 또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쪽으로 표가 쏠려지는 전당대회 일자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는 비공개적으로 또 물밑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지금 물밑 친박계 물밑의 단일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부분이 이 범친박계로 보이는 그 분류되는 이주영, 이정현,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용태, 정병국 의원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어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야합이라고 반발했는데 이정현 의원이나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하고는 좀 결이 달랐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 후보들의 반응이 달랐던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 이 세 후보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진성 친박으로는 조금 비껴있는 범친박이라고 봐야죠. 이주영 후보도 맨 처음에는 탈계파 선언을 하고 좀 성급하게 앞서서 치고 나갔고 이정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기타 당내의 그런 강성 친박계하고는 또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이미 오래전에 좀 친박으로부터 좀 멀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전당대회가 보이지 않게 결국은 과거에 지난번 전당대회인 서청원 전 최고위원 대 김무성의 그런 리턴 매치가 아니냐 이런 그 기자들의 워딩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 후보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어떻게 친박에서 단일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정치는 피박한테 지겠다고 모든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제 8월 9일 이전에 뭐 7, 8일경에 정말로 안 되는 게임이다 그러면 또 누가 나서지 않겠어요? 김무성 대 서청원의 리턴 매치가 정말로 뒤에서 가능하게끔 모든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하고 또 나중에 8월 7, 8일 경우 이분들이 입장이 똑같을지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거 구도에서 짧게만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다자구도일 때 유리한 후보가 있고 다자구도일 때 유리하지 않은 후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자구도일 때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여론몰이, 압도적인 당신몰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본인의 앞으로서 더 이 영향력을 공간을 확보할 부분이 더 시간적으로 더 필요한데 당장 단일화가 논의가 될 경우에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후보들 제각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후보별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를 지켜보는 시각도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대 레이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민주 전대 같은 경우에는 이 4파전 양상, 이종걸 의원이 이 가세를 하면서 4파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컷오프에서는 3명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1명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는데 3명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이 새누리당과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역시 70 내지 80%의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전 문재인 대표의 친문계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명의 후보가 친문계 후보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 비문계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첫 번째는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원외라는 약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표 쏠림 현상을 끌고 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또 친문계 후보로서 과연 이 친문계 대의원들이 어느 이
이 역할을 해줄 것인가, 어느 후보를 우리 쪽 후보로. 왜냐하면 특히 추미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친문재인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메시지도 보내고 직접적인 구애의 이 이야기들, 정책의 얘기들, 과거 얘기들을 하면서 구애의 손길을 끌어왔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0, 30%의 이 소위 말하는 비문계, 비노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마음은 사실상 이종걸 의원에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가장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당의 개혁이라든가 또는 대선에서 역할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친문계 대의원들이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줄 것인가. 현재 상황은 3명의 현역 의원들이 좀 더 레이스에서 앞서가면서 컷오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 상황 속에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 대의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 변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이 변수,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네. 이종걸 의원이 지금 뒤늦게 뛰어들면서 네네. 이 이종걸 의원이 비주류를 규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불러가지고 꼭 출마를 해야 되겠냐 말린 이유가 비주류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실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친문 친노 집적도가 상당히 높은 당이에요. 아까도 말씀 7, 80%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85%까지 보도가 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친노 세력의 그런 당권 새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종걸 의원이 출마하기 전에 새 후보, 친문 새 후보 중에서 송영길 후보가 가장 그 비노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비노 세력의 그런 지지 세력이 이종걸 의원한테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컷오프 하는데 이제 350명의 중앙위원이 단 한 차례 투표로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데 그때 그러니까 비주류의 그런 결집도가 이종걸을 향한 비주류의 결집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하고 이종걸 의원하고 지금 가능성이 반반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요. 네. 본부장님,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호남에 대한 구애가 뜨거운 것은 뭐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만 손학규 전 고문을 향해서도 상당히 뜨거운 구애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당 후보들보다도 당대표 후보들보다도 문재인 전 대표에 더 많이 쏠려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느 후보에게 친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래서는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전당대회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두드림으로써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이 호남 지역 출신이고 김상곤 이 전 혁신위원장도 호남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남의 민심을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지역적으로 견고하게 또 당 대의원들도 상당히 호남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 숫자 규모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문 전 대표밖에 관심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손 전 지사를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어떤 후광 효과를 덧붙여서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특히 이종걸 후보입니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류 쪽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다 더 비주류를 걸집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본인이 구심점이 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문 전 대표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을 가져옴으로써 더 큰 영향력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종걸 후보, 이종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손 전 지사에 대한 러브콜 더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광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손학규 전 고문이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손 전 지사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시점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왜 이 시점을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네, 손학규 고문은 사실은 4.13 총선 때 복귀하는 것이 가장 최고 적합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4.13 총선 당시에 복귀 시점을 놓친 거죠.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고려했는데 사실은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사실은 마지막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자의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네. 느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나서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드리겠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그동안의 이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 민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계 복귀를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선에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개인적인 꿈,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기여를 지금 하겠다는 그런 사실상 복귀선을 한 셈이 되고요. 그 시기는 아마 이제 추석 이후에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집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독일에 체류했던 것들, 그다음에 강진에서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발간하는 시점에 아마 출판 기념 형식으로 지지자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또 뭐 국민의당이든가 지지자들, 본인이 또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시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추석 이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책을 출간한 이후에 공식적인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예측을 하셨는데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손 전 고문이 복귀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오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을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독자 세력을 구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손학규 전 대표께서 아무튼 뭐 직간접적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이건 대단한 자산이죠.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당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뭐 탈당하고 따라올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정당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비주류를 대표하는 이준걸 원내대표가 당권 대표 주자가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올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 친노화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그 당에 가서 후보가 된다는 거는 제가 보면 10%의 확률도 없어요. 현재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적다. 현재는. 그러나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비주류가 상당히 세력이 켜져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플러스 이종걸 뭐 당대표 이런 노선으로 앞으로 당이 커진다면 그쪽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그 리베이트 사건 이후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또 박지원 대표도 손학규 전 고문을 좀 들어오라고 러브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금은 좀 또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중도 노선의 지지층이 있는 국민의당으로 갈 확률이 조금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석 전후에 복귀해서 강연 정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왜 정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녁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텐데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저는 그래도 국민의당 쪽에 좀 확률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일단 손 전 고문의 선택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청와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본부장님, 이 최대 관심사가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거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처리할 것으로 보시나요? 국민들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냐고 이런 식의 아주 어려운 어떤 경제적 상황,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명쾌하고 경쾌한 그런 국정 운영을 보여줄 것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은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원칙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민의 기대는 그렇지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요. 국민들은 이 청와대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을 해소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경제 사항들을 좀 더 개선하는 데 대통령이 역점 누르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의 통과라든지 누리 보육 예산의 문제 해결,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런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좀 전향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개각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이 연이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쉽게 결정할 통치 스타일이었다면 이미 결정을 했을 텐데 휴가를 다녀온 이후까지 지켜본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빠른 속도로 또 경쾌하게 내려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빠른 속도로 이 거치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 박 대통령 휴가 기간에 경찰청장 인사가 나왔어요. 이게 경찰청 휴가 기간에 인사가 나온 것을 두고 이 경찰의 조직 안정이 시급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신임 의지로 봐야 된다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임 의지죠. 우병우 수석을 계속 신뢰하고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임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를 휴가 중에 더군다나 휴가에서 복귀한 뒤가 아니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를 우병우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사실은 결정했던 그 흐름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신뢰를 가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이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국정의 동력을 얻을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레임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가 말 바꾸기가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 거짓말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계약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다든가 또 몇 가지가 있고요. 개인적인 흠결들, 뭐 자녀가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사용했다든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인 검증은 저는 끝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작년 1월부터 민정수석을 맡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놓치지 않겠다. 국정의 동력에 있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꼭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갈등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휴가에 돌아와서 개각이 과연 휴가 직후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각이 휴가 직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검증하고 있는 이 인사 검증 문제를 신뢰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것이 이번에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번 주 휴가에 복귀한 박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개각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